한국 같은 나라는 없어져도 그만이다. 이 충격적인 말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도 문제없다. 대체할 인재는 우리에게 넘쳐나니까. 그 방 안엔 장관, 기업 대표 그리고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단 30일 후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테네시의 공장이 멈췄고 트럭은 정지했고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라인은 침묵했고 화면엔 빨간 경고등만 깜빡이었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한 문장, 한국 같은 나라는 없어져도 그만이다. 그건 오만이었고 동시에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바꾼 0.01%의 기적, 그리고 침묵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대반격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로웰이에요. 저는 런던에서 산업 분석가로 25년 넘게 일했었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기계, 그리고 속도. 그 세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기계가 크고 생산이 빠르면 그 나라가 이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세상의 규칙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테네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단체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웃으면서 말했었죠. 엔지니어 몇 명이 떠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미국은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두뇌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틀렸었어요. 그리고 곧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흐린 아침이었어요. 공장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로엘 씨, 공장이 멈췄어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첫 비행기를 타고 테네시로 향했어요. 공항에 내리자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소리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없는 것이었죠. 기계의 웅웅거림도 불빛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뿐이었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은 공중에서 멈춰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모두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공장 관리자가 급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모든 매뉴얼을 따랐는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요? 그들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들은 떠났습니다. 2주 전쯤이에요. 한 명이 비자 문제로 공항에서 억류된 뒤 나머지 312명이 모두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312명이 떠났다고 그 이후로 공장이 멈췄다는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전문가들도 불러봤는데 이상하게도 이 기계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한 공장 안을 혼자 걸었어요. 기계들은 거대한 잠자는 괴물처럼 서 있었어요.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줄을 적었어요. 테네시의 침묵은 한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현지 기술자 한 명을 만났어요. 이름은 조였어요. 그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 조용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항상 확인하고 측정하고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었죠.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난 뒤로 이곳은 그냥 생명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시스템 오류 보정감 손실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조가 말했어요. 근데 그 한국인 기술자들은 매뉴얼도 안 봤어요. 그냥 알았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기계를 만든 것도 아니었고 코드도 직접 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없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어실로 들어가 메인 패널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시작 버튼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조금 더 세게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상하게도 그때 그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이야기하며 손으로 직접 만지고 세밀하게 맞추던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곳에 남겨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테넷이 최대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해고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이 한국 기술자들의 집단 귀국 이후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불 꺼진 공장과 텅 빈 주차장이 나왔어요. 저는 TV를 껐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가 조용했어요. 마치 공장의 침묵이 도시 전체로 퍼진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무언가였어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단어. 신뢰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곧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한국에 대한 모든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테네시의 그 침묵은 공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었어요. 그건 마치 그림자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마을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었어요. 트럭들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어요. 실어나를 반도체가 없었거든요. 공장 근처의 카페들도 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주유소도 결국 문을 닫았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었어요. 공장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한 노동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소식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는 아직도 예전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공장이 며칠째 멈춰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는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끝날 무렵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었어요. 뉴스에서는 이 사태를 테넷이 정전 사태라고 부르고 있었죠. 모든 방송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어요. 주 정부회의에서 주지사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방법을 몰랐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었어요. 소란도 불평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던 거예요. 저는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기술자 몇 명이 떠났다고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의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부는 이번 일을 국가 자존심의 교훈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메모리 분야에서 너무 강해졌다고요. 한 관리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의존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기술전 제품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전부였어요. 청중들은 환호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누군가 외쳤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같이 박수를 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세금이 공장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바뀌어 있었어요. 뉴스를 켜자 모든 헤드라인이 빨간색이었어요. 테슬라 주가 마이너스 14%,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구글 마이너스 9%. 저는 눈을 비볐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는데. 하지만 진짜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시장이 무너졌어요. 한국 부품이 없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최신 인공지능 서버조차 멈췄어요. 적절한 메모리 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잊고 있던 인공지능의 심장은 사실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뉴욕에 있는 기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믿기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엔비디아 대표가 방금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 인공지능의 뇌는 미국에 있지만 그 심장은 한국에서 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믿겨져?
공식적으로 저 말을 했다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심장은 한국에서 뛴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가슴 깊이 박혔어요. 기계는 멈췄고 돈은 무너졌지만 바다 건너 작은 나라 하나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다시 찾았어요. 경비원이 힘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은 방문자 안 받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그냥 들여보내줬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예전 그대로였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고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곳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게 하려는 듯 했어요.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경고문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동기화 오류. 운영자 없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운영자가 없는 걸까 아니면 신뢰가 없는 걸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힘을 만드는 건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 공장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이들은 지금 한국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어요. 신뢰가 없으면 기계는 그저 쇳덩어리일 뿐이다. 한국이 없으면 세상은 다시 켜지지 않는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을 뿐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 전체의 전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건 단지 생산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한국 없이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착각이었어요. 테네시의 붕괴 이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었어요. 왜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나자마자 모든 게 멈췄을까? 밤마다 보고서를 들여다봤지만 어떤 숫자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직접 보기로 했었어요.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도시는 고요하면서도 정돈되어 있었고 밝고 깨끗했어요. 공기도 맑았고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소란이나 혼잡은 없었어요. 대신 잔잔하지만 확실한 자신감이 느껴졌었어요. 공항을 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저를 차로 안내했고 우리는 약 1시간 정도 달려 수원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었어요. 그곳은 삼성전자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빛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곳이에요. 세상의 기억이 살아있는 곳이죠. 정문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로엘 씨. 저는 공장장 민도현입니다. 그는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마치 어깨 위에 수많은 책임을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 벽에 여러 개의 화면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화면에는 초록색 불빛들이 잔잔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별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 초록불들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의 수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층마다 초록불이 들어오죠. 모든 불이 초록색이면 그건 완벽을 의미합니다. 완벽 제가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 단어는 묘하게 무겁고 동시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는 저를 진짜 작업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 저는 하얀 방진복과 장갑, 마스크, 고글까지 모두 착용해야 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고 고요한 공기였어요. 안에는 수백 대의 기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손톱보다 작은 칩들을 은빛 트레이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모든 동작이 느리지만 정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치 금속으로 만들어진 발레리나들이 춤을 추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제 옆에서 민도현이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인공지능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기억을 주는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가능한 걸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0.01% 때문입니다. 0.01%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숫자잖아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0.01%는 실패와 완벽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소리와 침묵의 차이이기도 하죠. 작동하는 기계와 멈춘 기계를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미국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99.99%에 도달하죠. 그 마지막 0.01%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을 세게 울렸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자부심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공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초록불들이 에메랄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 빛을 그린라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를요. 그건 단순히 성공의 신호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어요. 이곳에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민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불빛 하나가 빨갛게 변하면 우리는 기계를 탓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뢰는 한쪽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기계를 믿고 기계도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공장에서 감정을 느꼈어요. 클린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수많은 초록불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어요. 저는 기계를 찾으러 왔지만 사람을 찾았어요. 숫자를 보러 왔지만 신뢰를 배웠어요. 그리고 초록빛 아래에서 빛나던 건 금속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테네시의 공장이 멈춘 건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영혼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영혼은 지금 수원의 초록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도시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신문 헤드라인에는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 물러서지 않겠다. 상무부의 유리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삼성의 회장 이재훈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수원에서 만났던 민도연 공장장이었어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회의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상무장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야기를 돌리지 맙시다. 한국이 무역세 철회를 원한다면 반도체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협력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도연이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숫자, 그래프, 세계 지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또렷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한국 메모리 칩 의존도입니다. 92%. 즉, 미국의 인공지능 시스템 중 92%는 한국이 없으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몸이 미묘하게 움찔거렸어요. 상무장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는 겁니다. 설계도를 공유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겠죠. 민도연은 다시 클릭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공유하면 5년 뒤엔 여러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협력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회의실을 때렸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란히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간다면 둘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쌓아야만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자존심보다 진심이 앞선 얼굴이었죠. 이윽고 새로운 화면이 켜졌어요. 거대한 붉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700억 달러. 민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세금이 계속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매년 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생산 지연, 인공지능 성능 저하, 계약 파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상무장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건 한국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공기조차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한 최고 경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우리 자신을 벌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과 숫자 그리고 신뢰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논리보다 강력했어요. 긴 정적이 흐른 뒤 이재훈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한국은 신뢰를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과 존중 위에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무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그때 모두가 알았어요. 한국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이겼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빌딩을 나서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쪽엔 자부심이 또 한쪽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자부심은 진정한 리더십을 봤다는 데서, 부끄러움은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작다고 생각해왔다는 데서 왔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미국 한국 반도체 100% 관세 조용히 철회. 신뢰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동맹. 기자들은 이 일을 조용한 승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불렀어요. 저에게 그것은 진실의 힘, 그리고 새로운 존중의 시작이었어요. 워싱턴 회의가 끝난 뒤 제 안에서는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을 봤었어요. 뉴스에서는 그걸 조용한 승리라고 불렀지만 저에게 그건 정치가 아니라 훨씬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다시 수원으로 향했어요. 민도연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그때 보았던 초록빛 불들이 여전히 클린룸 유리 너머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제 안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도연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다시 오셨네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그 0.01%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창가 근처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공장 위로 내려앉으며 유리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금속 냄새와 깨끗한 공기의 향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워싱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밝은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진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어요. 제 딸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없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장치 안에는 우리가 만든 메모리 칩이 들어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그 목소리,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만든 칩에서 나왔거든요. 만약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있었다면 제 딸은 평생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목이 메였어요. 그래서 0.01%가 중요한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0.01%는 단순한 정밀함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고 신뢰이며 책임이에요.
그 작은 숫자 안에는 누군가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어요. 제가 있던 세계에서 완벽은 오직 이익이었어요. 높은 숫자, 더 나은 실적,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곳에서 완벽은 희망이었어요. 저는 다시 클린룸 안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눈빛을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끝이 닿는 모든 칩 하나하나가 병원기기, 인공위성 혹은 또 다른 아이의 보청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공장의 초록빛 불 하나하나가 바뀐 인생, 구해진 이야기, 그리고 새로 들린 목소리를 의미한다는 걸요. 제가 민도연에게 물었어요. 직원들도 그걸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입니다. 그는 손을 유리벽에 얹고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꿈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0.0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딸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아빠라는 그 한마디. 저는 생각했어요. 묵묵히 일하며 완벽을 좇는 그 엔지니어들을, 그리고 바깥 세상을 떠올렸어요. 시끄럽고 경쟁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세상. 어쩌면 세상은 소음이 아니라 이런 침묵을 더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따뜻한 침묵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어요. 실패와 완벽의 차이는 0.01%일지 몰라도 자만과 책임의 차이는 인간의 마음이다. 한국은 숫자를 쫓지 않는다. 한국은 신뢰를 만든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테네시의 공장이 멈춘 이유는 일꾼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세상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그 시작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인천공항에 내리는 장면이었죠. 그의 이름은 샘 올턴이었어요. 세계 최대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인 오픈마인드 AI의 대표였죠.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샘 올턴이 삼성의 이재훈 회장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그들 뒤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오로라 프로젝트 함께 미래를 만들다.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어요. 한때 경쟁자였던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올턴 씨, 왜 한국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뇌가 미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심장은 한국에서 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그리고 이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불꽃놀이처럼 반짝였죠. 그날 이후 전 세계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오픈마인드 AI와 삼성 700조 원 규모의 협력 발표. 한국 기술자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주도.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그 프로젝트는 세상 누구도 본 적 없는 형태였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조선 기술, 그리고 한국의 청정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그 이름은 오로라 게이트였어요. 밤이 되면 그 구조물 주변의 불빛이 초록과 푸른색으로 빛났어요. 북쪽 하늘의 오로라처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에 도착하자 항구 근처에 이미 오로라 게이트의 첫 구조물이 떠 있었어요. 거대한 은빛 패널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민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또 오셨네요. 이곳이 계속 저를 부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목표는 아닙니다. 책임이 목표죠.
그는 멀리 빛나는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저 불빛이 보이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칩은 실내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의 초록불과 같은 실내로요. 인공지능은 빠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만드는 건 오직 신뢰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안정, 믿음,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현대 문명의 진짜 엔진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간 뒤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술을 요구하던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경쟁자라 불렀지만 이제는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경영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의가 생겼어요. 한국식 경영. 조용한 집중, 흔들림 없는 완벽, 그리고 0.01%의 힘. 학생들은 신뢰 기반의 혁신, 속도보다 책임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유럽의 공장들에서도 서울 스탠더드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확하고 신중하게 일하는 방식을 뜻했죠. 어느 저녁 저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에서 옛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사라져서 테네시는 조용하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문장을 쓸 수 있었거든요. 세상은 다시 움직인다. 왜냐하면 한국이 빛나고 있으니까. 창밖을 보니 멀리 오로라 게이트가 떠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에 도시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표면에는 초록빛 불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수원에서 봤던 바로 그 색이었어요. 이제 그 불빛은 단순한 공장의 신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의 심장박동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당신은 한국 편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은 한국에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오로라 게이트의 초록빛이 바다 위를 물들였어요. 그 불빛은 별처럼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한 빛 속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